심야의 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조금 색다른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거창한 연대표나 왕들의 이름 대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잔 속에 담긴 액체들을 따라가 보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인 톰 스탠디지의 저서 세계사를 바꾼 6가지 음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피와 눈물로 써졌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마셔온 음료들이 결정적인 물길을 바꾼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맥주에서 커피까지, 그리고 차에서 코카콜라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취하게 하고 깨어있게 했던 6잔의 음료 속에 숨겨진 돈과 욕망, 그리고 권력의 야사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인류의 첫 번째 잔, 맥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이유가 배가 고파서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고학계에서는 아주 발칙하고도 흥미로운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빵이 아니라 술, 즉 맥주를 마시고 싶어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는 설입니다. 1만여 년 전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인류는 아직 떠돌이 생활을 하던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야생 보리가 비를 맞아 싹이 트고 효모와 만나 발효되는 과정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린 비에 보관해 두었던 야생 보리 항아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그 항아리에서는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고 코를 찌르는 묘한 향기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호기심 많은 어느 원시인이 그 액체를 한 모금 들이켰을 때 그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황홀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몸은 따뜻해지고 고통은 잊히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인류는 이 신비로운 액체를 더 많이 더 자주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보리를 채집하는 것만으로는 이 갈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먹이를 찾아 떠돌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며 보리를 직접 심고 가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고 정착하게 된 진짜 이유라는 주장은 꽤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 유적에서 발견된 거대한 석조 구조물 근처에서는 대규모로 맥주를 빚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대한 신전을 짓기 위해서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보상이 필요했고 맥주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맥주는 신의 선물이었고 노동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법의 물약이었습니다. 정착은 마을을 만들었고 마을은 곧 거대한 도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초기 인류에게 맥주는 단순히 즐거움만을 위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안전한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인류에게 깨끗한 물은 구하기 힘든 자원이었습니다. 강물은 오물이나 전염병으로 오염되기 일쑤였고 원인 모를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보리를 끓이고 발효시킨 맥주는 알코올 성분 덕분에 유해한 균이 죽어 안전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물 대신 맥주를 마셨던 이유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생명 연장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맥주는 액체 상태의 빵이었으며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한 완벽한 영양원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서 맥주는 사회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맥주의 여신 닌카시를 숭배하며 그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단순히 종교적인 찬가가 아니었습니다. 노래 가사 속에는 맥주를 빚는 정교한 레시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리빵을 굽고 그것을 물에 담가 발효시키고 향료를 넣는 과정을 노래로 만들어 대대손손 전한 것입니다. 이는 문자가 없던 시절 지식을 보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맥주는 신성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철저히 계산된 기술의 산물이었습니다. 거대 도시 국가가 형성되면서 맥주는 본격적인 경제적 도구로 변모합니다. 피라미드를 짓던 이집트 노동자들의 일상을 들여다봅시다. 그들은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서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을 옮겼습니다. 그 지독한 노동을 견디게 한 원동력은 바로 맥주 배급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4리터 정도의 맥주를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맥주는 당시 사회의 표준 통화였으며 가치 척도였습니다.
맥주가 부족하면 공사가 중단되었고 맥주의 질이 나쁘면 노동자들은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맥주는 국가의 통제력을 상징하는 자산이었으며 자본주의의 원형이 맥주 항아리의 배급량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맥주는 인류 최초의 문자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가 관리해야 할 맥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지급할 맥주와 곡물의 양을 기록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맥주를 받았는지, 누가 세금을 맥주로 냈는지 기록하기 위해 진흙판에 기호를 새기기 시작한 것이 인류 최초의 문자인 서령문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류의 지성이 맥주 창고의 재고를 정확히 관리하려는 욕망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당시 맥주 양조는 또한 여성의 영역으로서 간의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수메르의 가정에서 여성들은 맥주를 빚으며 가족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남는 맥주는 이웃에게 팔거나 물건과 바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의 형태였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맥주 판매에 관한 엄격한 조항들이 등장합니다. 맥주에 물을 타서 양을 속여 파는 상인은 강물에 던져 죽인다는 무시무시한 법령이 있었습니다. 이는 맥주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생필품이었으며 국가가 이 시장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맥주를 마시는 행위 자체도 매우 사회적이었습니다. 초기 인류는 커다란 항아리에 맥주를 가득 담고 여러 명이 둘러앉아 긴 갈대 빨대를 꽂아 함께 마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강력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빨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라앉은 찌꺼기를 피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높이에서 같은 액체를 공유한다는 평등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맥주 항아리 주변에서는 갈등이 해소되었고 새로운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맥주는 문명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수도원에서도 맥주는 꽃을 피웠습니다. 수도사들은 사순절 같은 엄격한 금식 기간에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맥주를 마셨습니다. 고형 음식은 먹을 수 없었지만 액체는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도사들은 더 걸쭉하고 더 영양가 높은 맥주를 개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도원은 당대 최고의 기술과 자본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맥주 양조 기술은 그곳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양조 과정을 기록하고 개선하며 품질의 표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때 발견된 것이 바로 홉입니다. 8세기경 독일의 수도사들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홉은 맥주 역사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홉은 맥주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천연 보존제 역할을 했습니다. 홉 덕분에 맥주는 더 이상 며칠 만에 상하는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해졌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홉의 발견 이후 맥주는 지역적인 간의 음료에서 벗어나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무역 상품으로 진화했습니다. 맥주 무역은 도시를 성장시켰고 상인 계급의 부를 축적시켰습니다. 독일의 맥주 순수령은 이러한 맥주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맥주에는 오직 보리와 물, 그리고 홉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라는 이 법령은 세계 최초의 소비자 보호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후 맥주는 산업혁명의 파도를 타고 대량 생산의 시대로 진입합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양조장에 거대한 펌프를 돌렸고 루이 파스테르의 저온 살균법은 맥주의 변질을 막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냉장 기술의 발달은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의 맥주를 생산하게 했으며 이는 곧 글로벌 주류 기업들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퇴근길에 무심코 마시는 시원한 캔맥주 하나에는 이처럼 인류가 정착을 결정한 그 순간부터 산업혁명의 기술적 정점에 이르기까지 수만 년의 지혜와 욕망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맥주는 인류를 굶주림과 오염된 물로부터 구했고 문자를 만들게 했으며 거대 도시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보리밭에서 시작된 이 황금빛 액체의 흐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명의 역사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인류가 정착하여 문명을 일구게 만든 가장 위대한 동력이자 자본주의 시스템을 낳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2부 신의 물방울과 지배자의 우아함, 와인. 인류의 첫 번째 잔이었던 맥주가 거친 땅을 일궈낸 민중의 땀방울이었다면 두 번째 잔인 와인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들의 전유물이자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도구였습니다. 맥주는 누구나 보리만 있으면 집 마당에서도 빚어낼 수 있는 평등하고 원초적인 액체였지만 와인은 그 탄생부터 철저하게 자본과 계급의 논리를 따랐습니다. 보리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농사짓기가 수월했지만 포도는 달랐습니다. 포도는 특정 기후와 정교한 토양 조건이 맞아야 했고 수확한 뒤 발효시키는 과정 역시 맥주보다 훨씬 까다롭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맥주는 금방 상해서 바로 마셔야 했지만 와인은 오랫동안 숙성할수록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희소성과 장기 보관성은 와인을 자연스럽게 지배 계급의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와인을 창고에 쌓아두며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법을 익혔고 이는 인류 역사에서 부의 축적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와인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문명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와인을 마시는 문명인이라 정의했고 맥주를 마시는 북방 유목 민족을 야만인이라 부르며 철저히 차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이 와인을 대하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고도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와인을 결코 그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크라테르라고 불리는 커다란 항아리에 와인을 붓고 일정 비율의 물을 섞어 희석한 뒤에야 잔을 들었습니다. 와인을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마시는 것은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 여겼고 이성적으로 적당히 취한 상태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문명인이 갖춰야 할 최고의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횃불이 타오르는 그리스의 어느 대저택, 귀족들이 비스듬히 누워 물에 탄 와인을 마시며 우주의 본질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 논하는 풍경을 말입니다. 그들이 와인을 마시며 나누었던 지적인 모임인 심포지엄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대의 학술 대회를 뜻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사실 함께 마신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심포지엄의 주최자인 심포지아크는 그날 마실 와인의 희석 비율을 결정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모임의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으면 와인의 비중을 높여 흥을 돋우고 토론이 너무 격해져 감정이 앞서면 물을 더 섞어 평정심을 찾게 유도했습니다. 그들은 이 붉은 액체를 매개로 철학을 논하고 정치를 비판하며 예술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나눴던 그 깊은 사유들은 사실 적당히 희석된 와인 기운 속에서 피어난 지성의 꽃이었습니다. 와인은 이처럼 민주주의와 철학이라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길러낸 보이지 않는 자양분이었습니다. 당시의 심포지엄은 오늘날의 비즈니스 네트워킹이나 고도의 정치적 협상이 일어나는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와인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정보를 유통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윤활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와인은 더욱 정교한 권력과 자본의 도구로 진화합니다. 로마인들은 와인의 원산지와 빈티지를 따지기 시작한 최초의 인류였습니다. 어떤 해에 어디에서 생산된 와인을 마시느냐가 곧 당신의 부와 신분을 증명하는 명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팔레르누스산 와인은 당시 로마 귀족들이라면 반드시 창고에 갖추어야 할 최고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최고급 와인 한 병의 가격이 숙련된 노예 한 명의 몸값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부유한 로마인들은 와인 산지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자신의 미각적 안목을 뽐냈고 이는 곧 고도의 사회적 신분 과시 수단이자 권력의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명품 가방이나 한정판 시계에 열광하듯 로마인들은 희귀한 빈티지의 와인 한 잔을 얻기 위해 아낌없이 금화를 쏟아부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영토를 확장할 때 로마 군단은 칼과 방패만 들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포도나무 묘목을 가져가 심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적인 와인 산지로 사랑하는 프랑스의 보르도와 부르고뉴, 그리고 독일의 모젤 지방의 광활한 포도밭들은
사실 2000년 전 로마 군단의 보급로이자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로마는 영토를 무력으로 정복한 후 와인 문화를 이식함으로써 피정복민들을 로마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원으로 포섭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는 법과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곧 로마의 법과 체제를 따르게 하는 가장 세련된 방식의 소프트 파워 행사였습니다. 와인은 로마 제국의 부를 상징하는 액체 금이었으며 광대한 제국의 영토를 문화적으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접착제였습니다. 변방의 야만인들이 로마식 와인잔을 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제국의 질서 아래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경제 체제에서 와인은 현대의 국제 무역 시스템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지중해 전역으로 암포라라 불리는 점토 항아리에 담긴 와인이 쉴 새 없이 실려 나갔습니다. 오늘날 바닷속 난파선에서 수만 개의 와인 항아리가 한꺼번에 발견되는 것은 당시 와인 무역의 물류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와인의 이런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와인 농장인 라티푼디움을 운영하기 위해 수만 명의 전쟁 포로들이 노예로 투입되어 채찍질 아래 포도를 따야 했습니다. 와인은 제국의 부를 특정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강력한 자본의 도구였으며 이로 인해 로마의 농업 구조는 자급자족형에서 철저한 상업 수출형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소규모 자영농들이 몰락하고 대지주들이 토지를 독점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는데 이는 훗날 로마 제국 내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는 경제적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등장과 전파는 와인에게 신성한 종교적 권위까지 부여했습니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와인을 자신의 피라고 선포한 이후 와인은 유럽 문명권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유럽이 긴 암흑기에 접어들었을 때 와인 양조 기술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곳은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포도밭을 정성스럽게 관리하며 기후와 토양의 상관관계를 집요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흙에서 자란 포도가 더 깊은 맛을 내는지, 어느 시기에 수확해야 당도가 높은지를 세밀하게 기록으로 남겼고, 이는 오늘날 포도주 양조학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수도원들에게 포도밭은 신성한 예배의 장소인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안겨주는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중세의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와인 향기는 수도원의 담장을 넘어 문명의 불씨를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수도사들은 단순히 술을 빚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농업기술자 그리고 비즈니스 기획자들이었습니다. 서양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와인은 지배 계급의 우아함을 대변하는 고유한 언어이자 문화적 패권의 상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철학부터 로마의 제국주의적 팽창 그리고 중세의 종교적 권위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명의 경제적, 사회적 뼈대를 형성한 핵심 액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는 와인 한 잔에는 3000년 전 로마 귀족의 탐욕과 그리스 철학자의 냉철한 사유, 그리고 이름 없는 노예들의 눈물이 모두 농축되어 있습니다. 와인은 그 가치를 알고 소유한 자들에게는 천상의 기쁨을 선사했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박탈감과 고된 노동의 고통을 의미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와인의 생산과 유통 과정은 곧 그 시대의 물류 혁신을 이끌어낸 동력이었습니다. 포도를 효율적으로 수확하고 대량으로 즙을 짜내어 일정한 품질로 발효시키는 양조 공정은 현대의 공장 자동화 개념과 맞닿아 있었고, 완성된 와인을 지중해 너머 먼 곳까지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한 패키징 기술과 선박의 적재 방식은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호품을 파는 행위를 넘어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고도의 비즈니스였습니다. 로마의 부유층은 특정 산지의 와인을 선점하기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는 선취매를 하거나 와인의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투자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부가부를 낳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의 중심에는 항상 이 붉은 액체가 흐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상인들은 와인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이는 초기 금융 자본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와인은 인류가 추구해온 미학적 취향과 경제적 욕망이 결합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상품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액체가 흐르는 곳마다 새로운 권력이 탄생했고 낡은 질서는 무너졌으며 새로운 경제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와인은 인류 역사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잔속에 담겨 그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문명의 흐름을 주조해 왔습니다. 인간의 감각을 깨우는 미학적 도구인 동시에 탐욕의 도구가 되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온 것입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가 제국의 영토가 되고 와인 한 잔이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토론의 시작이 되는 이 드라마틱한 역사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잔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와인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이자 인류가 도달하고자 했던 욕망의 지향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와인 라벨의 빈티지를 확인하는 행위는 사실 수천 년 전 로마의 귀족들이 행했던 그 권력의 의식을 재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와인은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더 나은 발효를 위해 효모의 존재를 연구하게 만들었고 와인을 변질 없이 보관하기 위해 유리병과 코르크 마개를 개발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수많은 기술적 혁신들은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와인을 향한 인간의 집요한 탐구심은 화학과 미생물학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이는 다시 인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와인은 단순히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을 넘어 인류가 지적, 예술적, 경제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상징하는 액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귀한 와인의 시대가 저물고 인류는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새로운 액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연금술사의 손에서 태어나 대륙과 대륙을 피로 물들인 증류주의 시대입니다. 제3부 대륙과 대륙을 피로 물들인 연금술사의 액체, 증류주. 이야기는 이제 지중해의 평화로운 포도밭을 넘어 거친 대서양의 파도와 신대륙의 거대한 설탕 농장으로 옮겨갑니다. 인류가 발견한 세 번째 액체는 앞선 맥주나 와인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바로 증류주입니다. 증류주의 탄생은 중세 연금술사들의 어두운 실험실, 그 끓어오르는 플라스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금속을 금으로 바꾸거나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는 마법의 돌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실험에 매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와인을 끓여 그 증기를 모으는 정교한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끓는 점이 낮은 알코올이 먼저 기화되어 모인 이 투명한 액체를 보고 연금술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이 액체가 노화를 방지하고 생명을 연장해주는 마법의 약이라고 믿으며 생명의 물, 즉 아쿠아비테라고 불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기술의 뿌리가 고대 아랍의 지혜에 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알코올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랍어 알쿨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는 눈화장에 쓰이는 미세한 가루를 뜻했지만 이후 정화되고 응축된 본질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아랍의 과학자들은 향수나 약재를 만들기 위해 증류기를 사용했고 이 기술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술을 증류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방의 귀한 약재로만 쓰이던 증류주는 머지않아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도 거대한 비즈니스의 핵심 연료로 변모하게 됩니다. 증류주는 맥주나 와인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무엇보다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물류의 관점에서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좁고 습한 범선에 실어 수개월간 장거리 항해를 하기에 이보다 좋은 화물은 없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유럽 강대국들이 신대륙을 찾아 나설 때 증류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화약보다 무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탕수수 농장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럼주는 대서양을 잇는 피비린내 나는 삼각 무역의 핵심 고리였습니다. 당시의 무역 구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봅시다. 유럽의 상인들은 저렴하고 독한 럼주를 배에 가득 싣고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럼주는 아프리카 추장들과의 거래에서 화폐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추장들은 처음 맛보는 이 강렬한 액체에 매료되었고 그 대가로 자신의 부족민이나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넘겨주었습니다. 럼주를 건네주고 얻은 인간 화물들은 다시 대서양을 건너 카리브해와 남미의 설탕 농장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노예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채찍을 맞으며 생산한 설탕과 당밀은 다시 유럽으로 보내져 럼주로 증류되었습니다. 술이 노예를 사고 노예가 술을 만드는
이 지독하고도 정교한 순환 구조 속에서 유럽의 자본가들은 유례없는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영국 해군에게도 증류주는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전략 물자였습니다. 당시 범선에서의 함상 생활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썩어가는 물과 지독한 질병,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고립감 속에서 선원들을 버티게 한 것은 하루에 한 번씩 배급되는 독한 술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프랑스산 브랜디를 배급했지만 프랑스와의 전쟁이 잦아지자 영국은 자국 식민지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럼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독한 럼주를 그대로 마신 선원들이 만취하여 사고를 치는 일이 빈번해지자 해군 제독 에드워드 버너는 럼주에 물과 라임즙을 섞어 마시게 하는 기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버넌 제독은 평소에 고그럼이라는 거친 소재의 코트를 즐겨 입어 올드 고그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그가 고안한 이 희석주가 그의 별명을 따서 그로구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임즙에 포함된 비타민 C 덕분에 영국 해군이 당시 공포의 대상이었던 괴열병을 예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영국 해군이 경쟁국인 프랑스나 스페인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바다 위에 머물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럼주 한 잔이 영국의 해상 패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된 셈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북미 대륙의 거친 개척지로 흐릅니다. 미국의 초기 개척자들에게 위스키는 음료 이상의 생명선이었습니다. 당시 서부 오지에는 제대로 된 길도 없었고 중앙은행의 화폐도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옥수수나 호미를 시장에 내다 팔고 싶었지만 거대한 곡물 자루를 나르는 것은 비용과 노동 측면에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명석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곡물을 위스키로 증류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피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가치는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위스키 한 통은 물건을 사고 팔 때 가장 확실한 가치 척도가 되었고 사람들은 위스키로 세금을 내고 교회에 헌금을 바쳤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직후 재정이 궁핍했던 신생 미국 정부가 이 위스키에 세금을 부과하려 하자 펜실베이니아의 농부들은 총을 들고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인 위스키 반란입니다. 당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 반란을 진압해야 했습니다. 이는 신생 국가 미국의 연방 정부가 가진 공권력을 전국에 선포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란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워싱턴 본인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 버넌산에 거대한 증류소를 차려 당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위스키를 생산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술이 곧 돈이자 권력이며 시장을 장악하는 자가 역사를 주도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증류주는 이처럼 제국주의의 폭발적인 팽창과 노예제의 비극, 그리고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액체였습니다. 와인이 고귀한 지배자의 문화를 상징했다면 증류주는 개척자의 야성과 자본주의의 잔인한 효율성을 동시에 대변했습니다. 그것은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불을 거머쥐는 열쇠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팔아먹는 고통의 산물이었습니다. 증류주의 강력한 도수만큼이나 이 액체가 인류사에 남긴 상흔은 깊고 강렬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인류를 광기와 취기로 몰아넣었던 증류주의 시대를 지나 차갑게 식어버린 이성을 다시 깨우는 새로운 검은 액체의 시대로 향합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유럽인들을 일깨워 과학혁명과 계몽주의를 태동시킨 음료, 그리고 현대 금융 시스템의 산실이 된 커피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취기에서 벗어나 숫자를 계산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는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커피하우스의 비밀을 다음 장에서 펼쳐보겠습니다.